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직 노동자라는 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개념이 없는 것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서 크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현장에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제정 시행돼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의 활동과 연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계약 서명운동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줄지 않고 있고, 그런데 2,400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중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전체 중에서 추락 사망, 산재 사망 이러면 이제 추락, 끼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추락 사망은 보통 평균 한 매년 3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게 과로 사망이에요. 과로 사망은 지금 매년 한 500명 가까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00명의 산재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산재보험으로서의 보상 통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이런 이제 다른 연금으로 보상받는 노동자 통계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400명의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산재로 승인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사무는 이제 사고성 재해보다는 직업성 질병이 좀 많은 편이니까요. 직업성 질병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직업성 질병은 산재 신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직업성 질병을 하면, 산재 신청을 하면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으로 가서 심사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인정률이 전체 직업성 질병의 인정률은 62%, 63%에서 65%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 지금 승인률이 65%에서 7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무직에서는 정신질병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살도 산재로 인정받고 있고, 정신질병이 산재 승인 대상인데요. 산재 인정 대상인데, 정신질병 같은 경우에 지금 표를 보시면 작년에는 한 70%, 2021년에는 한 70%, 2022년에는 한 64%가 산재로 승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이제 정신질병이 신청도 되게 적고 승인도 굉장히 낮았는데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0명에서 700명 사이가 산재로 계속 신청하고 있고, 승인률도 65%에서 70%까지 가까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은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말을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민주노총이 한 2003년부터 변화해서 쓰고 있는데, 노동안전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 마음 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는 그런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노동안전보건은 이제 사고성 재해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고, 또 민주노총은 현장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재해 문제를 연동해서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로까지 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동지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근골격계 질환의 최초로 산재 인정받은 직종 업종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일까요? 퀴즈. 이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퀴즈를 진행하고. 자, 근골격계 질환 그러면 저희가 보통 공장, 건설 현장 이런 얘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초로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사무직 노동자였어요. 타이피스트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로 산재 인정 받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그럼 지금 혹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제도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하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제도가 어떻게 들어보게 되었는가? 거기에 최초의 투쟁은 사무직 노동자였습니다.
KT, 이제 아까 처음에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타이피스트 노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적으로 이 싸움을 한 노동자는 KT 전화교환원 노동자였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콜센터 노동자이겠지만 다 이제 대체적으로 다 사무직이죠. 처음에 이제 KT 전화교환원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노동조합이 이 투쟁을 하기로 하고 이제 싸움을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 집단적인 산재 신청도 하고 싸움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게 우리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소복을 입고 이제 집단적으로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들이 조계사에서 소복 농성을 하고 종로거리에 소복으로 행진을 했어요. 그런 싸움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65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어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은 처음에는 타이피스트의 그 경견한 증후군이라고 하는 직업병을 산재 인정 받고 나서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이제 불호의원하고 집단적으로 전국적인 설문조사도 하고 대책위도 구성하고 농성도 하고 싸움도 하면서 이제 싸움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1995년에는 한국통신 전 직원 대상으로 검지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265명의 산재 승인을 했는데, 근데 이러한 것은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그 한국통신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인력 감축에 대한 투쟁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에 맞서서 2박 3일 본사노동도 하고 증언 요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골격계 질환이 왜 구조조정에 대한 맞선 싸움이나 인력 증언 요구로 가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 시간의 문제, 노동 강도의 문제니까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인력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의 집단 산재 신청 투쟁들은 다 이렇게 구조조정에 맞선 싸움, 그다음에 인력 증언 싸움, 이런 싸움으로 좀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KT 전화교원원들의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일단 뭐 당연히 산재 인력뿐만이 아니라 인력도 증언하고 점심시간도 찾고 휴식시간도 찾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때 이제 시작을 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 제조업 노동자, 우리 근골격계 질환 그러면 금속 노동자들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때 IMF가 딱 오잖아요. 아까 한국통신이 싸움을 시작한 게 96년이라고 했잖아요. 96년?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IMF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IMF에서 이제 그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 좀 전환하면서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전업종으로 확대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전의 예방제도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이 싸움이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어요? 사무직 노동자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우리의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와서 우리 현장을 바꾸는 투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그러면 사고성 재해 문제만으로 바라보든가, 아니면 우리 현장의 어떤 위험 요인, 우리 조합원들의, 우리 사무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 이런 것들 자꾸 이제 생각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직 노동자라고 하는 게 뭘까? 일단은 지금부터 제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안 해도 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도 보통 우리가 사무직은 2년, 생산직은 1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안전교육도 사무직하고 생산직이 이제 법정교육 시간에서 이제 차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개념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건설 현장에 가면 건설에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 일을 하시는 게 있고, 컨테이너 같은 데에서 사무 업무를 보시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이제 구분해서 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질의의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사업장 중에서 네이버가 있었는데, 네이버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우리는 사무직인데 법정 의무가 없잖아 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 질의 해시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직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런 표현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공간이 사무실이라는 걸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성격, 내용 등등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뭐 회계 업무라든지 그 사무실의 격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빼고서는 다 사무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금융연맹에 소속하는 사업장들은 만약에 안전교육이나 검진 등등이 사무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좀 뭐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금융보험업이 그나마 이제 우리 사무에 소속하신 노동자들 중에서 많이 소속하는 업종인데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산재를 보니까 사망자가 한 18명 정도 발생했고 재해는 산업재해는 403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성 재해가 한 297건, 직업성 질병이 111건인데요. 사고성 재해는 사망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일상적인 넘어짐 사고가 좀 제일 많은 것이고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이 18명이었습니다. 금융보험업에서. 이 직업성 질병의 사망의 18명 중에서 뇌심이 7명이고 정신질환이 8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이 아닌 경우에도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뭐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산재 신청과 보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현장이 되게 우리 노동자들이 되게 뭐 직업성 질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산재 신청하고 승인받고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안 하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금융보험업 혹은 이제 우리 사무금융연맹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법 문제가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뭐 내용이 많은데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라도 현장 활동을 위해서 산업안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 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볼 때는 뭐 이런저런 조항이 여기쯤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에 김용균 투쟁 이후에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같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2장쯤의 앞부분에 좀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교육 같은 경우에 3장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동일하면 동일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원청의 책임이 부여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그 원청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5장쯤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건강진단이라든지 건강관리 카드라든지 이런 거 8장 보건관리쯤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일반적인 조항으로 저희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조항만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이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재해 은폐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사망은 지체 없이 보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재 은폐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조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중대재해 그러면 보통 사망을 얘기하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추락의 위험이 있으면 이제 뭐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치해야 되죠. 추락 방지 조치들이. 근데 여전히 예전에는 더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사고 나면 일단 물 청소하고 갑자기 없던 난간 뚝딱뚝딱 붙이고 그 사업장에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거 막 지우고 막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처벌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산업재해 관련해서 보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중대재해는 이제 지체 없이고 일상적인 산업재해는 한 달 이내에 보고하는데 그 보고 기준은 휴업 3일입니다. 휴업 3일. 산재 신청은 요양이죠, 요양. 치료받는 거 기준이고 산재 보고는 휴업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죠. 그런데 이 휴업 3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사업주들이 굉장히 현장에 여러 가지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노동자를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회사 앞에 무슨 조치가 좀 잘못돼 있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리 골절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붕대를 감고 목발 짚고 출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업이니까. 무조건 출근만 하면 휴업 3일이 아니니까 이거 산재보고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법령상 휴업 3일이라고 하는 거는 출근 자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이거는 집에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건 휴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건 노동조합에서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산재보고는 산재보험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현장에 산재가 발생했는데 내가 이제 산재 신청은 하지 않고 회사하고 공상합의를 했어요. 그래도 그 회사는 그 공상합의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미보고로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어쨌든 보고만 하면 산재 은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산재 은폐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만들어진 조항인데 2015년에 충북의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지게차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게차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고의적으로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회사가 보고만 하면 이거는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때 2017년에 들어왔는데 고의적으로 산재 은폐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폐하거나 아니면 은폐를 공모하거나 이런 경우도 다 돼서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거 지정병원으로 옮기자라고 해서 지정병원하고 짜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럼 지정병원도 산재 이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이거는 이제 산재로 하지 않고 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산재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노동조합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적인 산재 은폐 대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아니지만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그 노동자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근이 없는 대로 막 배치해가지고 임금에 손실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산재 신청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건 2016년에 법이 들어왔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회사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면 사업주가 처벌받고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면 다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교육 하시나요? 하나요? 여러분 안 하나요? 전혀? 하나요? 네.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온라인으로. 예. 지금 산업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우리 사무금융에서 노조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안전교육이 현장에서 되게 형식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어서 산업안전 교육 시간에 산재 보상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일터 괴롭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산업안전 교육 시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 교육을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특히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현장의 문제하고 좀 관계없는 뭐 법 얘기만 잔뜩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고성재 중심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현장하고 좀 떨어진 상황이 되는데 산업안전 교육에 감정노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안전 교육이 이제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반기 6시간, 6개월에 6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근로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희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직은 아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반기 12시간 이상이 주로 이제 법정 의무 교육 시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산업안전 교육에는 그 전에 해에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교육 시간을 50%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이제 6개월에 6시간 이상 산업안전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노동조합 간부도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의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강사가 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장들은 주로 이제 현장 조합원이나 간부들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 비정규직 그 노조 단위들에서 안전교육을 이제 열심히 싸워가지고 쟁취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 간부가 안전교육 강사로 해서 2,000명, 4,000명씩 이렇게 놓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법으로 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이 좀 필요하고, 안전교육의 외부 강사로 노무사, 뭐 의사, 변호사 다 이제 외부 강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안전교육 시간에 감정노동이나 일터괴롭힘, 산재보상 교육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기교육 시간에도 좀 가능하고 체험식 교육 시간에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안전교육이 현장에 굉장히 형해화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불만이나 문제가 좀 굉장히 많고, 대부분 지금 집체교육보다는 원격교육 같은 경우로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교육은 원격교육도 법으로는 허용하고 있고, 작업 시작 전에 간단히 나눠서 5분, 10분 나눠서 하는 분할교육도 허용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교육을 퇴근 후 업무 시간 말고 퇴근 업무 시간 외에 하는 교육, 이런 것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수당만 주면 된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은 제대로 안 하고 서명만 받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서명만 받아가는 경우에는 지금 법에서는 실시 여부만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감독 간의 그 안전교육에 대한 감독 지침 등에는 서명만 한 것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했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감독 간의 점검이 나왔을 때는 실제 실시 여부, 교육 내용 숙지 여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해서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시간에 혹시 그러면 만약에 참석하지 않은 노동자가 있다. 회사에서는 안전교육 시간을 해서 안전교육이 하라고 했는데 노동자가 안전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의 법위반이냐? 법위반으로 봅니다. 회사는 계속 그 노동자가 일정한 시간에 못 왔다 하더라도 계속 끝까지 이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의무가 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안전교육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안전교육 미실시하면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실제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안전교육 내용, 강사, 미실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감정노동이죠. 감정노동은 이제 최근에 뭐 작년, 지난년에 조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직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에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아까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및 건강장애 예방교육 실시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안전교육계 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좀 현장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잘 아실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감정노동 조항하고 저희 사무에서 주로 이제 되어 있는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의무들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 법을 제정할 때 사업주가 직접 고발하게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제기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못 들어오고,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업주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이 좀 들어왔죠.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감정노동이 있는 경우에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현장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전부터 감정노동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심리상담 지원 기구를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런 거는 이제 오래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업장의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같은 경우를 이제 노사가 합의해서 같이 제정하는 그런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마트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진상 고객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직접 고발하는 투쟁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 왔고요.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직접 고발이 금융업에만 지금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진상 고객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직접 고발하는 것도록 하는 이런 과정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이 결국 고객에게도 이제 어떤 주지 의무를 주는 것인데,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이제 뭐 철도나 지하철 이런, 아니면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는 이렇게 멘트가 나오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받으니까 뭐 녹음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병원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병원에도 그냥 문구 게시만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 보호를 받는 노동자다라고 하는 거를 병원 내 방송으로 이렇게 고지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정노동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들인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몇 개 사업장들은 주로 이제 콜센터에서 가장 큰 게 성과하고 인센티브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여서 그걸 좀 폐지하는 것들도 좀 노사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장들도 좀 있습니다.